뇌졸중 환자는 3가지 난관에 직면합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난관은 무엇일까요? 60세 이후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소리 없는 고양이가 혈관 속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졸중 발병 후 3년이 3번의 중요한 고비이며 이 고비를 넘기면 그 이후에는 장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들 합니다. 이 3가지 난관은 뇌졸중 발병 후 첫 해, 셋째 해, 그리고 5째 해를 가리킵니다. 각 단계의 숨겨진 위험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난관을 쉽게 극복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무너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의 여러 기관들이 느슨해지고 혈관이 경화되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뇌졸중은 종종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뇌세포의 상당 부분이 죽으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2차성 뇌경색이나 폐감염, 신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첫 해는 방금 쓰러진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회복기간 동안 훈련, 식단, 약물 치료는 모두 매우 중요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3년 차는 재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이 시기에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여 긴장을 풀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등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늙은 여우와 같습니다. 잊어버린다 해도 기억하고 있다가 방심하면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올해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는 불안정한 혈압 조절, 급격히 상승하는 혈중 지질, 그리고 마치 다시 터지는 만성폭탄과 같은 심방세동이 있으며 이는 재발률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집니다. 5년 차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다시 겪지는 않지만 만성 신부전, 신장 기능 저하, 인지 장애와 같은 다른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인체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된 기계와 같습니다.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부품이 마모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자체는 이겨내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삶의 변화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뇌졸중 후 가장 두려운 것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진정으로 배우고 몸이 매일 보내는 모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0세나 90세까지 사는데 이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특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건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혈관은 마치 수도관이 터지듯 갑작스러운 고혈압에 매우 취약하며 단 1초의 고혈압조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진정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그 발작은 극도로 치명적입니다. 처방된 약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타틴이든 항혈소판제든 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약은 가볍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재활훈련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걷거나 하루에 한 번 삼키기 반사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명 연장 수단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위축, 관절 경직, 불안정한 걸음걸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됩니다. 1년 동안 누워있으면 10년은 늙는다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식단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가벼운 음식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태에 따라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극도로 낮은 나트륨 섭취가 필요한 반면 어떤 사람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치료 3부, 유지 7부라는 말은 무계획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 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신체질환보다 치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환자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은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뇌세포는 밤에 가장 활발하게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고 낮 동안 어지럼증, 피로감, 반응 속도 저하 등의 증상을 겪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어떤 강장제보다도 더 효과적인 뇌 건강 보조제입니다. 흡연을 끊고 음주량을 줄이는 것은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알코올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뇌경색의 천적으로 여겨집니다. 정기검진은 필수적입니다. 혈중 지질, 혈당,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검사는 모두 일상적인 검사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위험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뇌졸중을 겪고 나서야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소홀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가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뇌혈관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만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더욱 침착해야 합니다. 가족 환경 또한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가족들의 이해 부족, 식단 관리 소홀, 감정적 배려 부족으로 인해 재발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은 더욱 인내심을 갖고 재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입니다. 외로움은 쉽게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활발한 사회생활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행복감이 커지면 신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적당한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걷기나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아래층에 내려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늙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쇠퇴가 아니라 정신의 쇠퇴이다. 영양보충제는 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지만 건강제품에 대해 지나치게 미신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보충제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복용해야 할 약을 소홀히 하고 건강보조식품에 돈을 쓰면서 건강관리를 치료로 착각하여 순서를 뒤바꿔 생각합니다. 만성변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뇌졸중 환자는 활동량 감소와 수분 섭취 부족으로 변비에 걸리기 쉽습니다. 복부 압력 증가는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건강에 있어서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결국에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겨울과 초봄에는 추위로 인해 혈압이 쉽게 변동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뇌졸중 재발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과가 빠른 혈압약, 비상호출 장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응급처치 지식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활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재활의 상당 부분은 가정에서 진행되며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뇌졸중은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고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며 삶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지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입니다. 세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은 모두 세부적인 부분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더 경계심이 강합니다. 건강은 결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매 끼니, 매 낮잠, 매 걸음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조깅은 심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조깅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깅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특정 장소도 필요 없으며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쉬워 보이는 운동이 정말 심장에 좋을까요? 중년의 조깅이 정말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권장 사항은 절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깅은 분명 유익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지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심장의 탄력성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조깅을 할 때는 방법, 리듬, 타이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세 가지 모두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접어들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등의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계기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화를 되돌리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같이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면 쉽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계속 공회전 상태로 둬서도 안 됩니다. 조깅은 심폐 기능을 부드럽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신체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가장 느린 조깅조차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오래 달리거나 너무 자주 달리는 것은 모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층의 심장 건강에는 중간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러나 고강도의 간헐적인 스프린트는 부정맥이나 심근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깅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단순히 가볍게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약간 땀이 나고 심박수가 가볍게 느껴지며 대화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달리기를 하는데 그 후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저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 달리기를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조깅 시간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층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조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이 높고 근육이 유연하며 심장 부담이 안정적이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달리기 코스 또한 중요합니다. 배기가스를 마시게 되는 도로 근처에서 달리는 것을 피하고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전력 질주하는 것도 삼가세요.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평평하고 탄력 있는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비싼 신발이 반드시 최고는 아닙니다. 핵심은 쿠션감, 미끄럼 방지 기능,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발에 잘 맞는 러닝화는 심박수 급짐을 줄여주고 발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속도나 거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지나친 경쟁심은 중년 러너에게 가장 큰 금기입니다. 몸은 각자 다르고 심장 부담도 제각각이므로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마친 후 만족감을 느끼지만 밤에는 심기항진과 불면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는 아마도 교감신경계의 과흥분 때문일 것입니다. 조깅 후에는 몸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적 스트레칭과 심호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깅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30에서 5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심장은 무리가 아닌 규칙적인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조깅은 기술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 정신을 맑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깅은 운동이자 체력 단련이며 자신의 몸과 부드럽게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심장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심장에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인한 심근, 허혈에 주의해야 합니다. 달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속 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운동으로 인한 심장 질환은 중년층,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드물지 않습니다. 조깅 전에 기본적인 심전도, ECG, 검사를 받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실제로 긍정적인 심리적 피드백입니다. 하지만 시간대나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춥고 습한 날씨에 달리기를 하면 혈관이 더욱 눈에 띄게 수축하여 중년층의 심장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은 좋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과학에 기반해야 합니다. 심박수 모니터링은 특히 과학적으로 운동하고 싶어하는 중년층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조깅은 단순한 신체 운동일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달리기에서 리듬감, 호흡, 그리고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 진정한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년층에게 건강의 비결은 공격성보다는 안정성에 있으며 조깅은 이러한 안정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느리게 한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가볍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리듬감 있으며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깅으로 시작하여 점차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이는 심장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좋은 선순환을 가져다 줍니다. 조깅이 정말 심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방법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과학적으로 적용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조깅 전후의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바로 절제, 규칙성, 그리고 이상 징후에 대한 경계입니다. 건강은 달리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관리를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땀은 혈당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비정상적인 땀 패턴 6가지는 흔히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인체가 열을 발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놓치면 그 결과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땀도 사실 혈당 변화의 지표이며
특히 비정상적인 땀 패턴은 포도당 대사 장애의 단서를 미묘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검사에만 집중하고 신체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인 땀 분비 변화를 간과하는데 이는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땀 흘리는 것은 여름철 필수 현상일 뿐만 아니라 혈당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혈당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거나 낮아지면 땀샘 활동을 조절하는 총사령관, 인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땀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 땀이 쉽게 나고 밤에 자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는다고 느낍니다. 이는 반드시 날씨 탓만은 아니며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자율신경병증은 땀샘 기능 이상을 초래하여 과다한 땀 분비 또는 땀 부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면 증상이 명확해질 때쯤에는 질환이 이미 통제하기 더 어려운 단계로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치료의 난이도 또한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의 증상이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발화는 쉽게 간과되는 네 번째, 다 증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땀 분비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신체가 조용히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상태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6가지 비정상적인 땀 분비 패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편측성 발환으로 신체의 한쪽에서만 땀이 나고 반대쪽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경전도 장애를 나타내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야간 발환으로 온도가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땀을 많이 흘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증상입니다. 이는 종종 야간 혈당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것으로 휴식 중에도 축축할 정도입니다. 이는 종종 교감신경계가 장기간 흥분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며 혈당 조절 불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식은땀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체는 비상 메커니즘을 빠르게 활성화하여 심한 식은땀을 유발하며 심계항진과 현기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식후 과도한 발환, 특히 식후 상체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흔한 위장관 자율신경 기능 장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땀이 전혀 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땀샘 기능의 저하를 나타냅니다. 심한 경우에는 체온 조절 장애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땀 흘림 증상은 당뇨병의 전조일 뿐만 아니라 신체가 높은 혈당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양의 기운이 충분하다는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땀 흘림은 온도와 운동량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아무 이유 없이 땀을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은 땀 분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위장관, 심장, 심지어 비뇨기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땀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서 땀이 배출되는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대사 부담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인데도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초기 신경 손상의 결과이며 혈당 수치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시기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기기 감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는 증상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며 가장 쉽게 간과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땀 분비는 혈당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대사 조절 시스템의 전반적인 불균형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반면 단순한 식이 조절과 운동량 조절만으로는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땀 흘림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신경계를 조절하고 미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전통 중국의학 이론에서는 오랫동안 땀은 심장의 체액이라고 언급해왔으며 비정상적인 땀은 심장 및 신장 기능 부전, 체액 대사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현대의학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비정상적인 땀 분비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수면, 감정, 식단, 생활습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당뇨병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혈당 수치 외에도 땀이 규칙적이고 대칭적으로 나는지, 그리고 다른 불편함이 동반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에 가까운 환자라도 비정상적인 발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분석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상적인 땀 분비를 보이지만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접근 방식은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이러한 미묘한 신체 신호를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땀 분비는 실제로 신체와 혈당 사이의 줄다리기이며 이러한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느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쇠를 결정합니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양호한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며 비정상적인 발하는 신경 기능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체내 미생물 생태계를 조절하고 신경계의 회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비정상적인 땀 분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비타민 B 보충과 장내 미생물 조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유익하지만 격렬한 운동 후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것은 신체의 땀샘 조절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땀 분비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혈당과 신경계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1000가지이듯 땀도 1000가지 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땀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진정한 지혜이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감각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땀을 통해 혈당 수치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가 건강 관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땀은 혈당의 언어이자 신체의 메신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의 열쇠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땀 한 방울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 외에도 4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중년 및 노년층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이 그룹에 합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구기자를 물에 불리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마치 물을 마시면 혈중 지질이 씻겨나갈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물을 더 많이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어 지방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간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생각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다소 냉혹합니다. 혈중 고지혈증은 물을 마신다고 씻겨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혈액 속에 숨어있는 기름 방울과 같습니다. 깊숙이 자리 잡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기껏해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뿐
고지혈증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분명 중요하지만 혈중 지질 조절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간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혹은 신체가 저장에만 집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속에 기름이 마치 버터처럼 혈관 벽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은 좁아지고 경화되며 위험은 서서히 증가합니다.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는 신체 검사 중 3가지 증상, 혈압 상승, 혈압. 진정한 건강관리는 혈중 지질 수치가 급증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동차 정비처럼 정기적인 점검과 조기 조정을 통해 중간에 고장 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 외에도 핵심은 몸이 적극적으로 과도한 지방을 태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간단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수면 장애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혈중 지질 수치가 비정상일 위험이 2배 이상 높으며 특히 야간 근무를 하거나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몸에 조용히 지방이 축적되는 현상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 지질을 조절하려면 식단에 신경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이나 귀리처럼 몸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대변으로 배출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혈중 지질을 낮추는 자연적인 혈액 속 지질 저하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오트밀을 너무 오래 불리면 마치 벽에 바르는 회반죽처럼 굳어버립니다. 콩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지방 자체가 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해어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지질 관리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 아마씨유 등 식물성 기름에도 좋은 지방이 풍부하지만 한 번에 반 병씩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조절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또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씩 하면 혈중 지질 수치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고 플라크 형성을 줄이며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누적됩니다. 감정은 혈중 지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불안과 장기간의 우울증은 호르몬 불균형을 쉽게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대사의 리듬을 깨뜨려 혈중 지질이 상황을 악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다이어트보다 휴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어 단 10분 동안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혈중 지질을 처리하는 처리 공장입니다. 간을 보호하는 것은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알코올을 멀리하고 간에 해로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간은 기의 흐름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간의 기가 원활하게 흐르면 지질대사도 자연스럽게 원활해집니다. 산사나무 열매나 말린 귤 껍질처럼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며 지질과 혼탁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혈중 지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총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중성지방 수치 상승, 저밀도 지단백 수치 상승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치료 전략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틴과 같은 지질 저하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약물 치료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장기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습관을 바꾸어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안정적인 기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혈중 지질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지는 못하지만 신장의 노폐물 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삶의 일부이며 결코 미신화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1500에서 2000ml의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아침에 일어난 후, 운동 후,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음식, 올바른 생활 방식,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콜레스테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결입니다. 인체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식단이나 과도한 운동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불치병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져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고지혈증을 앓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가 조용히 그 상태를 견뎌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증상이 악화되면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비만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혈중 지질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러한 버텨내는 태도가 문제를 조용히 누적시키게 만들고 그 결과 젊은 층에서 혈중 지질 이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예방하려면 단기적인 충동적인 물 마시기 습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고 확실한 노력을 통해서만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게임에서 레벨업 하는 것과는 달리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건강과 푸르름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과 인내심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 외에도 혈중 지질 수치를 진정으로 관리하려면 식단, 운동, 수면의 질, 감정 조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암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면 중 느끼는 6가지 불편함은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몸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뒤척이며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근육통, 심장 두근거림, 숨가쁨을 경험하거나 심지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피로 탓으로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야간의 불편함 속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낮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증상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암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몸 어딘가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밤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은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야간 발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것을 정상적인 해독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운동이나 발열 없이 밤에 심하게 땀을 흘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라면 비정상적인 징후입니다. 림프종, 폐암, 갑상선암 및 기타 암은 모두 암세포가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정상적인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하기 때문에 야간 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밤에 계속되는 기침입니다. 감기는 아니고 가래도 없지만 특히 누워있을 때 기침이 심하고 앉아있으면 약간 완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알레르기나 감염을 배제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폐질환이나 종격동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심기항진이 느껴지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된 수면 자세나 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종격동, 폐 또는 심막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이 흉부 구조를 압박하여 밤에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밤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따끔거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 후의 근육통과는 달리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뼈저리, 신장암, 췌장암 등의 잠재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특히 통증이 불합리하고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밤에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식욕 부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과식이나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암, 간암, 췌장암 등은 흔히 소화기계 기능 장애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병변은 초기에는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은 밤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불면증, 불안감, 그리고 밤에 꾸는 악몽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미묘한 생리적 변화가 뇌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입니다. 갑상선 이상, 신경계 종양, 내분비계 질환 등은 모두 수면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불면증, 얕은 수면, 잦은 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유형의 야간 불편감이 가끔씩만 발생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며 다른 신체적 변화를 동반한다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암은 초기 단계의 심한 통증이나 전형적인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수면 중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이 가장 초기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밤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쉽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항상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받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이 모호하면서도 지속적인 느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야간 불편감은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기능 장애 및 신경계 질환과 같은 비암성 기질 질환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력과 자각력을 갖추는 것이며
푹 자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심각한 질병이 사소한 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신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및 노년층은 밤에 자주 깨거나, 열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목이 마르거나, 입안에 쓴맛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진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내 암세포의 성장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지만 특히 밤에는 더욱 쉽게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에 갑자기 흥미를 잃거나 단기간에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종종 뼈가 가렵거나 잠자는 동안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2가지 이상의 야간 불편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벼운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십시오. 낮 동안의 신체 상태와 비교했을 때 밤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안한 상태일 때 신체적 이상 징후가 더 쉽게 확대되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60% 이상이 진단 전 3개월 이내에 야간 수면 장애를 경험했지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에 몸이 보이는 반응은 어둠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일단 불이 켜지면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을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숙면을 취한 후에도 낮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밤에 깨서 오랫동안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의 원인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지만 신체의 반응이 심리적인 반응보다 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밤에 숙면을 취하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을 최소 50% 이상 높일 수 있으며 핵심은 신체 이상, 특히 야간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도에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항상 괜찮아요 또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치료받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야간 불편함이 암의 징후는 아니지만 명확한 원인 없이 지속적이고 재발하는 야간 증상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은 가장 정직한 친구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밤중에 깨거나 땀을 흘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무시하지 마 라는 신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야간 불편함을 예방하는 핵심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내분비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안정된 감정 상태, 이러한 옛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침 3시간 전에는 과식, 진한 차,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증상이 이미 나타난 사람의 경우 잠재적인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 흉부 영상 검사, 전혈구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간 및 신장 기능 검사와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배제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로 드러납니다. 수면 중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수면 중에는 낮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병들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세까지 살 수 있으며 특히 4번째 질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사용된 낡은 기계와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신체 기능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 기계가 90년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여부를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적인 허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질병이라도 마치 느린 칼처럼 서서히 사람의 수명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병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 파괴적인 힘을 깨닫게 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사람이 빠르게 노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들이 잠복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질환은 동맥경화증입니다. 고혈압과는 달리 즉각적인 어지럼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혈관을 조용히 막아 전신을 위협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뿐만 아니라 뇌에도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상실과 운동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환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입니다. 이 질환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중년 및 노년층, 특히 장기간 흡연을 하거나 오랫동안 분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이 COPD의 위장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얕은 호흡, 계단 오르기 어려움, 잦은 기침은 흔히 노화 증상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폐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결국 걷는 동안에도 숨이 차게 되어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은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자체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당뇨병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눈부터 신장, 신경계부터 발까지 거의 모든 장기가 당뇨병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은 당뇨병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사망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시야가 흐려지며 손발이 저리는 등의 증상은 사소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결국 절단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마치 조용한 살인자처럼 서서히 사람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네 번째 질병은 인지장애, 즉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상적으로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길을 잃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정상적인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일단 진행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병은 마치 보이지 않는 4명의 살인자처럼 노년의 모든 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무섭지도 않고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도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종종 치명적입니다.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네 가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한 사람들입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먼저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정제된 음식을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지방이 마치 시멘트처럼 혈관에 서서히 축적됩니다. 중년과 노년에는 혈중 지질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일, 채소, 통곡물, 고섬유질 식품 섭취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성 폐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와 대기 오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기질이 나쁠 때,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 걷기나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 손상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폐 보호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는 혈당 조절보다 식단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설탕과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좌식 생활 방식, 그리고 내장 지방 축적이 주요 원인입니다. 중년 및 노년층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혈당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인지 장애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를 항상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 체스, 대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는 노인들에 비해 뇌 퇴행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 우울증,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두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질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4가지 질병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기혈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인지장애는 흔히 담이 기혈순환을 막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기의 정체가 뇌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여 점차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일상생활에서 간의 기를 원활하게 하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와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4가지 질병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정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 흥분,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는 모두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보장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완전히 편히 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리듬감입니다.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적절한 활동은 질병 예방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생활 방식이 흐트러지면 신체 기능이 쉽게 손상되고 이러한 약해진 상태를 틈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한 번에 만보를 걷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이는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태극권, 천천히 걷기, 팔당금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여 몸을 움직이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년기에 잘 먹고 숙면을 취하고 기억력이 좋은 것은 건강의 3가지 주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바로 이 4가지 질병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식욕부진, 불면증, 생생한 꿈, 기억력 감퇴 등을 경험한다면 이는 기저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수는 수많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질병을 피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많은 건강 보조식품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식과 과운동, 감정 조절,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노인이 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그들의 질병이 온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인이 병에 걸리면 자녀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이 흐트러진다. 특히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면 패턴이 뒤바뀌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한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을 이 4가지 질병으로부터 지켜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돕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개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에게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수많은 아프지 않은 날들에 있다. 건강한 몸은 삶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며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예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만성폐질환, 당뇨병 합병증 및 인지장애는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병입니다.
무섭지는 않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방만 잘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9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방하기 가장 어렵고 간과하기 가장 쉬운 것은 인지장애입니다. 젊으시다면 지금 바로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나이가 드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운명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질병에 굴복하지 말고 맑고 안정적인 삶을 사세요.